let's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본회의 3입니다. 주제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줄 자연의 유산 나무입니다. 본 세션은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나무 이니셔티브가 주관하였는데 산림협력 파트너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뿐만 아니라 FAO와 국제산림연구센터, 국제열대목재기구, 세계은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사무국, 그리고 세계자연기금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농업기금, 산림관리위원회, PEFC, ATIBT, IFFA, 그리고 브라질 임업협회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파트너 기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먼저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비센티 과이아트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스페인에서 정말 유명한 건축가이자 또 저자이시며 목재를 기반으로 한 건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층에 그 목재 건물을 만들고 계신데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you were there for the very first rainstorm. What do you think you would have done? You would have run for 가장 처음 폭풍우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를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무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는 인류 최초의 쉼터였으며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우리에게 피할 지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죠. 인간은 나무가지를 엮어서 해와 비를 피할 곳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집입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지붕이 점차 나무 오두막이 되었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나무로 만든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무를 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인간의 자연자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보라는 이름하에 다른 자재들을 사용을 했고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에서 시작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진보를 위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인구 증가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좋으면서도 지구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은 건설을 위해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비행기를 움직이며 또 더 빠르게 성장하는 자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자원, 지속 가능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우리는 갖고야 할 때입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간이 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한 것 같습니다. 숲은 우리의 집입니다. 나무는 우리의 집입니다. 비투비어스는 최초의 건축가로서 로마 시대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캐빈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나무들이 지지대가 되는 형태였죠. 나무가 집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늘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첫 집을 이 나무에 제가 지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층 집이었고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 형태의 카라반인데 카라반을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여행했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문명별로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벽돌을 또 돌을 로마에서 사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고딕식 성당을 지은 모습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철강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문명은 모든 사회는 새로운 소재로 철강으로 돌로 벽돌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제가 건축을 공부했을 때에는 바우하우스 스쿨에서 근대적 건축을 가르치던 시기였습니다. 레코르시에라는 사람이 만든 이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소재와 콘크리트, 근대적 디자인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근대적 도시입니다. 근대적 도시는 남쪽을 향해서 남향 건물들을 만들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건물들이 있고 도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또 자동차 길과 인도의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아파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에서도 도시화가 폭발하고 그 이후에는 또 중국에서 도시화가 폭발합니다. 자동차는 또 근대 세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등장하고 도로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사회적 관계보다는 속도를 위해, 연결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삶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발전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를 만들어서 1920년대부터 콘크리트가 등장하고 또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훌륭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이고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날도 많고 많은 대도시들이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제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경제 성장의 현대적 개념으로 인해 지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예견했던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곳에는 산불이 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후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석 건축가가 된다라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죠. 위기 시에 미래를 계획할 때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해야만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미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 안락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지만 이제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대륙 전체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성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도시, 컨테이너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물류를 받아 쓰는 도시, 콘크리트로 건설을 하고 석유화학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도시, 이런 도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류로서 함께 결정한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러한 진보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제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1920년대에 처음 대변혁을 했을 때만큼의 어마어마한 변혁을 위한 제안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숲과 같아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도시, 현지에서 로컬 푸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시, 목재는 도시 주변에 숲에서 오는 그러한 도시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제안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구를 하나로 봐야 합니다. 자연, 나무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건축은 10,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00년 정도가 더 지나면 건물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또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나무는 그것보다 훨씬 완벽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배워서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네이처지에 한 편의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알란 오르스간스키 박사가 출간한 논문으로서 바우하우스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도시화 이전에는 탄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도시화 이후에는 석탄을 이용하고 원유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되었던 탄소를 사용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대형 건물로 인한 도시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우리는 생물 기반 자재를 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건축물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에 바로 카탈로니아 첨단 건축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에는 디지털 혁명이 처음 시작하던 시대였고, 우리 모두가 휴대전화를 처음 사용하던 시대였고, 구글도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건축에, 도시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디지털이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자연이 새로운 시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도심 이 지역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인구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중앙에 이런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림으로 돌아가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자연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목재를 생산하고 있고 이 목재를 직접 건조하고 소형 압축기를 이용해서 패널을 만들고 이 패널을 이용을 해서 건축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 숲에서만 나는 나무들, 이 숲에서만 조달한 나무만을 가지고 이러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코로나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락다운 당시에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건물들, 구겐하임과 같은 와우 효과가 있는 건물들, 아이콘이 될 만한 건물들, 컨텐츠보다는 형태를 생각하는 건물들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와 관련된 예술입니다. 소재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건축자재는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이 건축자재를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는 유럽 산림연구소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순환 생물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 전체가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목재를 조달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이 유럽에 판매되고 있는데 현지의 경제, 로컬 경제를 바이오 경제 형태로 현지의 자재를 사용해서 현지의 건물을 짓는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CLT 목재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한 패널들을 작은 양의 목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목재로 판넬을 만들고 이 판넬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세대의 건물 그리고 사회적 주거 형태의 아파트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바르셀로나는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가산점이 10%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방식은 25%의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친환경적인 건물,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단순히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이러한 공개 입찰을 진행을 했고 공개 입찰을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 최대 규모의 목재 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라스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노르웨이에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목재 건물이 있고 18층짜리 건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현재 설계 중인 고층 건물이 있는데 목재 구조로 된 고층 건물입니다. 지금 혁신의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50년대에 건축가들이 철강을 사용을 했을 때와 같은 그만큼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목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도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반구,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이 추가적으로 도시로 이동을 해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화가 성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도시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0세기의 산업경제 시대의 방식으로 도시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태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보면 이 도로들이 있어서 도시화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건축 자재를 새로운 개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현지 조달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개도국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목재를 이용해서 아프리카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콘크리트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그때 합의한 것이 현지의 목재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 카메룬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현지의 목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콘이 되는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이 목재를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목재 건물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모듈들인데요. 이 모듈을 가지고 모듈형 학교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이 학교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수학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겠지만 이 장소는 배운의 장소, 성장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라면서 목재 건물을 보면서 자라겠죠. 이렇게 목재 건물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서 목재를 사용한 건축을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도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도시들을 새롭게 건설할 때 자연의 원칙들을 사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숲속의 도시입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그리드 형태의 바르셀로나나 뉴욕형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나무가지가 뻗어가듯 도시를 짓게 되고 그 자연 환경에 맞게 숲이던 강이던 그곳에 있는 자연 환경에 맞는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자연과 같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며 도시화 자체가 산림 보호의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 도시는 바로 산림을 잘 관리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장을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할 때 사용하게 될 목재를 가공하는 이 공장을 가장 먼저 건설하는 도시화의 출발점을 보고 계십니다. 교육을 위해, 기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업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개도국에게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정의해 보면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현지에서 식량도 생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점을 가진 도시,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도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20세기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참담한 도시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도시는 숲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명을 파괴해 왔고 만약에 문명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곳은 다시 숲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그 마야 문명이 없어지면 숲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도시에서 다 나가서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숲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생물 다양성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all.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Very good. Thank you for 감사합니다. 네, 패널 분들이 이렇게 무대로 잘 올라와서 착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훌륭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살리 마톤도 콩고 산림경제부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에두아르도 로하르 브리알레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 의장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시암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신디 챙 산림관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옆에는 제인 몰로니 남아프리카 제지협회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호세 파블로 운드라가 고부가가치 목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칠레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 옆에는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이스 리나레스 주브나일 팀 리더신데요. 지속가능한 목재 가치사슬 혁신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FAO 분입니다. 그 옆으로는 로버트 그레이스 님인데
사치그룹 남아공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비센테 박사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나무가 우리의 건설의 가치 사슬을 바꿔줄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좀 더 탄소 중립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나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자재로 여겨졌습니다. 나무를 그저 베어내기만 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지만 앞서서 영상이라던가 앞서 기조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있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재를 건설의 가치 사실에 포함함으로써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역사상 전례 없는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엄청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UN 하비타트의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60%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화의 90% 정도가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중국, 그리고 나이제리아 등에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톤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그러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재를 이러한 도시화 그리고 도시 건설의 핵심에 넣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콩고 공화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목재 산업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요? Merci infiniment.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저한테 콩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기조 발표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사회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유럽식의, 미국식의 모델을, 북미식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답습하고 싶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따라하고 싶어 했던 개발 모델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를 후진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모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현재 빈곤에 처해져 있는데 과연 이렇게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콩고는 이제 더 이상 원목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콩고뿐만이 아니라 콩고 분지 주변 국가들이 다 이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렇게 원목의 수출을 이제 금지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의 가공이 이제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콩고의 학교에 나무와 책상과 의자들이 지금 현재 다 수입 원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책상과 의자가 현지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큐멘터리나 영화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치를 부여를 해서 이 나무를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대부분은 해외 자본이 저희의 이렇게 목재를 가공을 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아프리카가 이제 이렇게 목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원목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 현지에서 가공을 했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콩고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이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공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선은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그래서 이 원목을 우리가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미래는 우리의 살림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콩고 분지는 바로 자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전체 이산화탄소의 40%를 흡수하고 있는 이 콩고 분지를 우리가 보존을 하고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의 지속 가능한 그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So Congo,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중앙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콩고 공화국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이러한 목재를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이러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시장이 또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파리 올림픽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재를 이용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Merci beaucoup. 네, 감사합니다.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콩고 분지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엠바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산림 개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대 국가들의 목재를 왜 이러한 그 엠바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리에 직접 가서 파리 시장님을 만났었고, 저희는 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열대 목재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의 그 목재가 이렇게 그런 체벌을 통해 불법 이런 그 벌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콩고 분지의 살림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렇게 인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콩고에 와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콩고에 와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콩고 분지의 살림이 열대 우림이 어떻게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인증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 그 콩고 분지의 살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벌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살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암사크리님, ITTO는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열대 목재 생산에 관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열대 국가들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신뢰가 부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열대 목재 분야는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 왔지만 30년 동안 몸담아 왔지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실 그 신뢰가 어디에서 오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열대 목재 제조 국가들이 보통은 10개, 15개의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신뢰를 얻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아주 강력하게 옹호 활동을 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안전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 개이더라도 거버넌스 체제들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또 여러 요건들을 갖춘 거버넌스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단체들이 열대 국가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런던 올림픽 당시에 유럽에 있었는데요.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일은 런던 올림픽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 때 찾았던 솔루션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것이 독립단체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열대 목재의 시장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코로나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시장이 다각화되고 있고 공급 사슬망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시장 보고서를 만드는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벌목적이 가장 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쪽은 바로 제품의 유통 자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유통되지 못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들이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급 사슬망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세계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물류 비용이 10배 정도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재 같은 경우에도 목재를 다른 국가로 보내는 데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목 현상을 우선 해결해야 하고요. 열대 목재는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을 위해 중요한 자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PCC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재의 사용은 기후변화 목표를 2030년이던 2050년에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COP26 이후에 GEF 같은 경우에도 5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5차 세계살림 총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혹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대 목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살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열대 목재 쪽에도 투자가 되어야만 열대 목재가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가 있고 SDG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도 사회도 경제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또 쉬암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살림의 중요성이라는 영상입니다. Wonderful. 네, 감사합니다. 에드와르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정책 측면에서, 과학 측면에서, 또 산림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로서는 바이오 경제에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러 자재들, 상용화된 그런 자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자재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자재들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FAO 측에 감사드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비센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재와 제품들을 대체해야 합니다. 많은 금속이라던가 시멘트 이런 자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듭니다. 생산하는 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또 재활용하는 데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한 자재 자체에 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FAO의 보고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1990년과 2015년을 비교한 것인데 여러 측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가 그 기간 동안 상승을 했죠. 그리고 GDP도 한 1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목재 사용량은 7%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25년이란 기간 동안 목제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부문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이의 재활용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여러 원자재의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더 효율적으로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제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전체 도시 지역에서 75%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자연림과 또 천연림을 잘 보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목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림이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재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재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대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도 남반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목재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자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나무라든지 이런 또 나무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도 있고 뭐 에스파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재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농업 부문을 병합시켜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산림만 강조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의지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과 농업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바이오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부문들이 같이 가게 된다면 우리가 바이오 경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FAT에 따르면 콘크리트와 나무, 목재가 거의 동일한 BAT를 지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또 부가가치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결국 목재 부문에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질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경제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버리고 경제 개발을 하면은 산불이라든지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순환 경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앞서서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신 바대로 현지에서 생산이 되는 그러한 목재와 수종은 수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조달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업 부문하고도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업에 있어서도 특정한 어종은 현지에서만 소비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종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처럼 산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시너지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드와르 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산림 원자재의 가용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디 창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청님께서는 실제 생산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새로운 기회가 생길까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치 사슬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 건설 부문 전체를 살펴봤을 때 건설 업계의 가치 사슬망은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경제 성장 때문에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고 분명히 이 지역도 기후변화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건축과 관련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개 이상의 관련된 인증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4%는 가구와 관련된 인증입니다. 그리고 그중 3분의 2는 실내 가구이고 3분의 1은 야외용 가구입니다. 가구 업계를 살펴보게 되면 유럽과 에이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에이펙은 전체 시장 점유율이 42%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요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산자들, 특히나 소형 생산자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도 있을 텐데 인증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산림관리위원회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구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소형 업체들은 목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3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갖고 있고 아주 간단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진이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증 과정을 겪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림관리위원회 FSC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4개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그리고 태국을 위해 먼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에 관한 영상입니다. 나무는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며 요리용 장작을 제공하고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더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무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의 옷을 바꾸고 있고 더 기후 친화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나무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신약품을 개발을 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무는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산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나무는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 지속 가능한 나무를 선택합시다. Very good. 네, 감사합니다. 나무는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약 5천여 개의 제품의 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나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나무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 더 대규모로 포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플로리안 그레치안 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미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장에 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설에 지속가능한 목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로, 왜 목재가 우리 세대의 기후변화 과제의 해답인 동시에 우리 세대가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나무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5,000개의 제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과학,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나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건설 현장에 지속가능한 목재를 사용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적일까요? 나무와 산림은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속가능한 목재를 건설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탄소 저장 기능을 숲에서 건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짓고 이용하는 동안에 새로 심은 나무는 숲에서 계속 탄소를 저장하고 격리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목재 건설은 탄소 펌프로 여겨지며 자연적인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의 기능을 합니다. 목제품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제작과 운송,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합니다. 목제품의 제조 혁신 덕분에 재생 가능성이 없는 건축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공학 목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무를 이용하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설 공법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여러 차례 상을 받은 혁신 허브 투팔라 밀리아 투티아트 건물입니다. 3층짜리 2,000평방미터의 사무용 건물인데 목재 엔지니어링 혁신을 잘 보여주며 또 탄소 중립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무가 우리 세대의 도전과제의 해법이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중대한 원인은 화석연료 기반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림 바이오 경제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5에서 90%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배출됩니다. 핵심은 이러한 화석연료 기반 제품들을 줄여나가는 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 기반 바이오 제품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줍니다. 기후변화 저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원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각 대륙에, 각 국가에, 각 기업에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와해될 것인가 아니면 와해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지속가능 발전 도전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라고 또 가공된 나무 제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 또는 건설 자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방향적인 경제에서 순환적인 바이오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폐기물을 줄이고 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이와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5천여 개의 제품에 나무 제품 원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석유 기반의 제품에서 벗어나 나무 기반의 제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원자재를 줄이고 바이오 기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순환 바이오 경제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측면과 에너지 측면 모두 해당됩니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55%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온실가스 배출의 45%는 우리의 제품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바꿈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산림에 그리고 순환형 바이오 경제에 있어서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다 부문에 걸쳐져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부문을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고 또 순환형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전과 또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신소재,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제조 방법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또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과학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고 21세기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lorian.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은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나 원자재를 점점 더 가치 사슬망에서 경제 개발 모델에서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연 재료,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목재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현재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목재를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건축물 또 고층 건물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트렌드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아공 종이 제조사 협회에 계시고 목재와 관련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제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펄프 기반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요. 가장 시장성이 있는 목재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측이라 하셨는데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미래는 목재입니다. 펄프와 종이 산업은 굉장히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준비가 된 것 같고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펄프를 생각하면 늘 나무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드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는 블랙 리커라는 것이 나옵니다. 블랙 리커는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리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을 40% 줄일 수 있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그넌트도 나오고 셀룰로스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펄프, 종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펄프는 녹는 펄프도 있습니다. 녹는 펄프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녹는 펄프를 갖고 라이오솔 파이버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비스코스 파이버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 가능한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패션쇼에서 입는 훌륭한 의상, 또 아주 잘생긴 남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입는 옷이 나무로 만들어진 옷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나무가 가능한 제품들에 대한 전도사입니다. 네, 창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목재 제품들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옷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1990년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업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혁신적인 업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일레톨 같은 경우에는 껌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설탕 대체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조금 여기 단어들 적어 놓은 것을 살펴보면 항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레톨이 들어간 치약이나 껌을 사용하실 때 이것이 나무에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위생과 관련된 것들도 나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격리하고 저장하는 것을 탄소세의 공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죠. 탄소의 저장을 벌목된 목재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무의 60%는 펄프를 위해서 재배되고 벌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 또 경제, 산업계,
국가 경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자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생산자들이 중요한데요.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해야 합니다. 나무를 이용한 내진 설계, 탄력성이 있는 설계, 무너지지 않는 설계, 몇 초 만에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설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나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나무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 사슬망이어야 하고 인증받은 목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급 사슬망은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미래에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God, don't you just love drones?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품질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호세 파블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에서 오셨죠? 칠레는 아주 큰 규모의 임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FAO에 따르면 거의 20만 명 정도가 이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칠레 GDP의 약 50억 달러 정도의 기여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칠레의 맥락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재 기반 건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래 잠재력은 어떠한가요?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는 현재 목재 기반 건설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칠레 정부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그리고 대학과 협력함으로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5개의 그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업 담당자들과 또 제재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이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 이전과 인증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있죠. 저희는 이 둘 간에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러한 모델에 있어서 좀 다양한 기업들이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주택 건설이라던가 유치원 또 건강한 또 병원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데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이 나서게 된다면 정부가 나서게 된다면 민간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잠재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부처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부가 있겠고 또 공공행정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여러 부처가 있죠. 칠레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 산업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부문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는 이미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성숙한 목재 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쇄 효과라든지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부문과 산림 부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특정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그 산업은 혜택을 받겠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여러 산업이 어떤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의 업체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농민들 그리고 소규모 영세 임업업체들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련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듦으로써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칠레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칠레 경제가 좀 더 산림 기반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물론 가구 산업도 들어가고 섬유 산업도 들어가고 에너지 바이오매스 산업과 건설 산업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이제 관련 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저희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탄소 포집과 격리, 저장과 대체를 위한 이러한 제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산림의 생산과 산림의 보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 산업의 90%가 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칼립투스 업계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의 자생 식물 종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자생 식물 또 수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100만 헥타르 정도의 그런 땅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저희는 좀 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건설 부문에서 목재 사용량이 20%라고 한다면 이를 앞으로 30%, 40%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칠레의 탄소 배출량의 약 60%만이 산림에서 상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0%의 상쇄되지 못하는 탄소 배출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 조림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생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r. 박현 박사님, 정부에 대한 논의도 했고 또 산업, 생산자, 과학, 경제를 논했는데요. 그러면 소비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것은 지속 가능하게 생산된 목재는 분명히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소비자들이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나요? 네, 우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패널 토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사용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나 그런 설명을 더 많이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재조림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황폐화된 산을 숲으로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숲에서 벌목을 한다라는 것은 산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나무를 심는 것은 애국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애국적이지 않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벌목은 싫어하고 특히나 국내 벌목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산림청은 70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토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종들은 보통 100년, 200년 이상 살기는 어렵습니다. 토양의 상태가 비옥하지 않고 또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50년 이상이 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 흡수도 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저감에도 기여를 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는 새로운 나무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플로리안 가리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관리자와 일반 대중 간의 인식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세계 산림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라고 6, 7년 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목재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목재 장관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목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목재 제품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규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목재의 장기적인 사용은 바로 목재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데 그 시기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건물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통적 건물은 목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목재로 가정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재 목재 건물에 살아본 적이 없고 또 목재 구조물의 장점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숲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목재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경험치를 늘려줄 수 있는 목재 구조물들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한국에는 목재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연간 10,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목재 구조물들을 다시 한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목재를 사용한 구조물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심 목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재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과 그릇 또 가구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 시계입니다. 목재로 만든 시계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늘 하고 다닙니다. 늘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 가서도 이러한 시계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바로 목재의 사용 가능성, 특히 국산 목재의 사용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invite you 네,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요. 아, 네, 뒤쪽에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루시아나 바르쿠트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온 건축 설계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무를 제품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이러한 목재 생산의 뒤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산림 부문에서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시 수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입 수종을 이용을 해서 대량 목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현재 업계에서 또 파트너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산업의 어떤 노동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또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수자원의 과한 사용 문제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목재 제품의 생산과 사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신디 청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FSC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S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특히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민간 기업의 측면의 문제도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반 대중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도 함께 해야 되겠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을 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들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we could go everybody on this stage will have 네, 무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다른 답을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의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용 혹은 건축용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의 맥락에서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널에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청중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대중의 인식은 낮습니다. 사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알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들,
또 특히나 기후 정책의 도구로서도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O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재 이니셔티브와 함께 글로벌 캠페인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스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와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산림이 많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있지만 생물 다양성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산림을 없애자는 뜻 혹은 산림에서 등을 돌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서 산림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맥락에서 나무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나무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통가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나무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또 기술적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재생 가능한 자원, 또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사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또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부문에 응용될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편견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무가 계속 자라고 계속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생태계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 나무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비센테 박사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셨을 때 우리는 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인식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 소통가 네트워크와 또 협력적 파트너십, 산림 파트너십과 함께 FAO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물론 제고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디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미디어 캠페인은 어떤 개념이고 제안 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나무를 주류화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게 된다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도 나무를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더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변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의 발전이 한쪽 부문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일부분 또는 어떤 지역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각 현지마다의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촉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지속가능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개도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선진국의 노력도 필요하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을 키우자. Grow the solution. 네, 저는 참 좋습니다. 혹시 타이님 추가 발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 로버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하고 심플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심플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용을 하고 항상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닿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혁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제안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일자리에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Grow the solution. 해결책을 키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로버트님이 정말 훌륭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40시간이 넘게 여기 한국까지 오셨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패널분들의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아주 야심찬 어떤 제안과 어젠다가 있었는데요. 네, 혹시 장관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마톤도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Je crois beaucoup au rôle de la forêt, je crois beaucoup au rôle du bois. Et nous avons vu à partir de toutes les présentations.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산림의 역할, 목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는 재생 가능한 원료입니다. 나무로 우리가 모든 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 우리 목재가 우리의 경제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지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지의 자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맞는 그러한 개발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산림을 믿고 있습니다. Grow the solution. 네, 맞습니다. 해결책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두아르도님. Just expressly on the presentation, I just want to 네, 발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idea is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흑색 탄소의 개념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탈탄소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녹색 탄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통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흑색 탄소와 녹색 탄소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림을 손대지 않는 것이 솔루션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즉 18세기 이전의 인류의 모습을 현대적 기술을 가지고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 도시와 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특히나 생태계의 주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ane, I'm sure you're no stranger. 제인님, 캠페인은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 캠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감이 들어가 있고 또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나무로 만들게 되면 숨 쉬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무를 심고 있고 이 나무들이 자라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해결 방법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hat from you? What do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들과 기법들을 과학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캠페인을 보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시각, 다른 개념도 소개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또 좋은 논리가 있어야 대중이 설득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안도 좋았고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에드와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위험하다, 죽을 거다,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지구가 죽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긍정적이어서 좋습니다. 저 또한 늘 숲은 건드리면 안 된다, 활용하면 안 된다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80년대, 90년대 언론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재 제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장난감보다 목재 장난감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귀중한 제품이다. 그렇지만 실용적인 제품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또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전체 회의가 너무나도 기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탄도 장관님, 산 와커루, 에드와도님, 샌디님, 제이님, 파블로님, 박 박사님, 타이스님, 또 로버트 글레이스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